우리 15번 봅시다. 15번. 자,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틀린 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전용주거.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3번은 공개공지나 공개공간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최대가 10%를 넘을 수는 없어요. 대지면적의 10% 이하. 10% 이하.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그 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을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을 건폐로는 안 되고 특수 높이 제한 1조건도 안 돼요. 두 가지 1.2배 이하에서 풀어줄 수 있다. 5번의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90일 내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할 수 있다. 주민들은 문화행사 판촉활동의 한도는 60일 내에서. 자, 16번. 건축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주거 후에 걸치는 경우에 조치에 대한 규정 중 잘못된 것은. 자, 건축물의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주거 구역 안에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이 건축법의 특징이에요. 건축법의 특징입니다. 반을 넘는 부분, 과반을 넘는 부분, 거기에 대한 규정을 건축과 대지에 전부 다 적용하겠다. 2번에 건축물이 고도주기에 걸치는 경우는 그 건축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주 안에 건축의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건축물이 고도주기에 걸쳐 있다.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연의 건축의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고도주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건축법에 없는데, 실수네, 실수. 일단 3번 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우리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이 내용은 틀렸죠, 그죠? 뭐가 들어가세요? 대지가 들어가서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땅은 불에 안 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대지에 적용 안 된다는 것은 국계법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국계법이나 여기나 똑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4번에 해당 건축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다. 그럼 방화벽 밖에 그 밖의 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좋고요. 5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각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의 대지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니까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과반을 차지하는 게 있을지라도 각각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린 것은 뭐 확실히 3번이 틀렸는데 2번도 요 규정이 고도주기한 규정이 국계법에는 있어요. 국계법은 건축은 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빼버려야 되는데 2번은 그냥 삭제하세요. 삭제. 제가 이걸 내면서 실수네, 실수. 보니까 삭제. 자, 17번 보시면 17번. 건축법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지구에 대한 건축물의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이건 기출 문제예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구역이 되어 있다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죠? 방화벽을 경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잖아. 그럴 때는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전부가 아니고 그 방화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으니까 방화벽 밖의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이 대지하는 규정을 건축과 대지 전부에 적용한다. 맞고. 그냥 이게 정답이잖아. 그냥. 건축법의 특징이잖아요.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반에 대한 규정을 전체에 적용한다는 거. 3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전의 건축물이 취락지역에 걸칠 때는 건축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럴 수가 없지. 자, 녹지와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친대요. 그럼 원래 대지는 각각 적용되겠네, 그죠?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이 각각 적용될 텐데. 그럼 이번엔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취락지역에 걸쳐 있다. 취락지역은 예외 아니죠? 취락지역은 예외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그 취락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지.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일이 아니죠. 이게 예외는 여기서 글쎄 건축물이 걸칠 때 예외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만 방화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 적용한다. 그 예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예외 아닌 게 나왔으면 그냥 각각 적용한다 보시면 돼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죠. 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으로서는 도시관리를 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라면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랬죠? 허가권자가. 근데 허가권자 중에서도 누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만큼은 워낙 그곳에 가로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례에 맡길 수 있다 했잖아. 조례. 그럼 지금 여기처럼 시장우수라면 보통의 시장우수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통제해야지. 조례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장만이라니까.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상업지역에서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상업지역의 건축물 건축할 때 보통의 건축물은 지금 일조권 확보란 높이지 않은 일조권은 주거생활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을 때요?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주거와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잖아요. 준주거에도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대신 공동주택이라면 예외 인정하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에서 지을 때 자체가 아예 이렇게 일주권학번 높이자를 적용을 아예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거예요. 18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없다.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로. 이번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해서 필요하더라도 가로구역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별시, 광역시니까. 조례 맡길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그래요. 4번의 지구단위계 구역 안에서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넓은 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침해할 일이 없다고 봐서 너비 20m 이상 도로. 5번의 건축물의 정북방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주택이 아닌 곳이어도 일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한다. 자, 우리 정북방의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려고 지금 통제하는 게 일조권 높이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호를 받아야 될 정북방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어야 그쪽을 보호할 가치가 있지. 전용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조권 높이 제한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맞는 것 찾는 것이었죠? 4번만. 19번에 다음 중 일조된 확보량 건축의 높이 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닌가? 대상이 아닌가?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항상 이거 하면 그 적용 범위. 일반 건축물은 전용과 일반 주소 지을 때만, 공동택이라면
중심과 일반 상업적은 아닌 곳이면 다 돼요. 그러면 우리 대상을 볼 때 이거 빨리 찾으려면 대상 중에서 공동택을 먼저 찾고 공동택이면 얘기가 적용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대로. 자, 공동택 있나요? 어디가 있나요? 1번에 다세대, 3번에 연립밖에 없네? 그럼 다세대나 연립이면은 중심과 일반 상업적이 아닌 곳이면 다 적용받으니까 지금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이면 되겠네. 근데 없네요. 다 중심과 일반 상업이 아니네? 그럼 1, 3번은 다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어디서 지을 때만 전용과 일반 주택 지을 때만 적용받는데 2번은 전용주거지역이네요. 그럼 적용을 받네. 4번은 준주거네요. 적용 안 받지. 다음은 단독이잖아.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적용을 받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되는 그러면. 다른 거 다 적용받고. 자, 20번의 다음은 건축법령상 1주택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지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는 1주택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의 인접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 전용과 일반 주거지에 있는 건축물 1주택 확보를 해서 어디에서부터 정북방향으로부터 띄워야 되는 건데 이게 원칙인데 요거는요 조금 더 자세히 물은 거예요. 정북방향의 인접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해서 드린 거예요. 건축물 경계선이고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이지. 대지와의 경계선이지.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 띄우는 겁니다. 그곳에 건축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건축물로 띄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들어서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띄우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벌구역이나 정비구역 새로 개발하는 땅이죠. 도시벌구역이나 정비구역의 경우에 정남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여기서는 높이로 할 수 있다. 이게 맞잖아요. 원래는 북쪽의 대지 경계선부터 얼마 띄워야 되는 것이지만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여기처럼 도시벌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택지개발지역은 새로 개발하는 곳. 또 하나는 북쪽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정북방에 접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아니다. 하천 등 아니면 정북방의 대지 소유와 합의를 했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에 정북방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북방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아, 그쪽은 합의했는데 뭐 그쪽을 적용합니까? 적용 안 하고 남쪽에서부터 띄울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4번에 2층 이하이거나 8m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주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주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요. 2층 이하 8m 이하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린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찾아봐요. 에? 이거나잖아. 이거나가 틀렸지. 이거나가로서 제가 작은 것은 둘 다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A and B의 개념이라니까요. 근데 그 또는이 돼 있잖아요. 또는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만 된다 그러면 만약 2층까지인데 높이를 뭐 20m로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잖아요. 또는이면 안 되지. 둘 다 같이 순수 2층 높이.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5번에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건축 시 일주권 확보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중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아니죠.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도 제외해야지. 중심 상업을 제외한 모든 지역 하면 일반 상업에도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중심과 일반 상업도 제외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강론 파트 나누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얘기죠.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면은 일반적인 거 외에는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1번 같은 문제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대한 틀림으로 틀린 거 아주 가끔 내지만 이거 어렵게 낼 때 이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왜 가끔 나올 수 있다 예측가 다르도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자, 우리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많거든요. 작년 문제입니다. 자, 잘 찍으셔야 돼요, 이거는. 1번의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대요.
그런 건축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뭐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기둥 한 2개 세워놓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한 개씩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정도를 봐줘. 1m 정도.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정도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그 바닥 면적 산적이 바닥 면적이 각 층마다 계산하는 각 층에 일부 있으면 일부마다 계산하는 기본적인 면적인데 거기서 일정한 부분은 그 건축의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 산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느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 탑이면은 승강기를 설치한 데는 승강기 탑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승강기 탑이 승강기 끌어올리는 거야. 끌어올리는 탑이 있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들어갑니다. 피로티 부분은 공도서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아니 아니라고 어떻게 바로 알았어요? 피로티 부분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글쎄 내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다 해서 내가 또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로 알았나 해서 한번 찍어봐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점이었는데 오. 자, 4번의 공동대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 지상층에 설치하는 그 조경시설 같은 경우 산입하지 않는 거. 그 안에 많아요. 하여튼 제가 이게 세설에서도 산정기준에서 마번까지 적어놓고 바번 이하는 생략해버렸죠, 그냥? 네.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5번 같은 경우도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건축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지금은 맞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틀린 지문으로 구전해낸 적은 있어요. 노대. 이게 건축물이고 바깥에서 자는 노대. 참 피곤하구만 이거 생각하는 거. 상당히 피곤해. 입체적으로 그랬을 때 노대 가로 세로 이 면적이 다 들어가느냐? 일부만 들어간다. 전체 면적에서 가장 외벽에 접한 긴 길이가 여기죠, 그죠? 여기 곱하기 1.5를 뺀 부분만큼을 산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봐도 잘 모르겠죠? 그냥 알아서 하시, 알아서. 근데 여기서 이 문제랑 상관없이 제가 가번과 라번에 좀 그래도 밑줄을 하나 거는 게 우리 가번 같은 거 아까 그거거든요. 숫자 중에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명적으로 계산한 특수한 거 요거를 제가 밑줄 하나 거놨고 그 피로티 부분 아까 그 부분을 산입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다번에 관련된 거예요. 다번에 관련된 거. 다번에 관련된 경우 이제 공동택에서 주차에 사용하여 일정한 경우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아까 3번이 이거 틀린 것은 피로티 부분을 공동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 무조건 다 산입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산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건데 라번 있죠. 라번에 요 다락 같은 경우 이 숫자는 그 전에 계산 문제 할 때 한 번 역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자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주 안 나오는데 그나마 작년 문제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도 5번 정도가 다시 나온 것에 불과하고 그동안 그래야 두 번째죠. 라번도 한 번에 계산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라번 한번 보세요.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승강기 탑이든 계단 탑이든 계단할 때는 그 옥상 올라가는 계단 탑이 있습니다. 장식 탑이든 다락인데
우리 다락만큼은 괄호 속에 다락의 층고가, 다락의 층 높이가 1.5m, 경사진 형태의 집은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요것만, 요런 것들은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 요런 것과 건축 외부나 내부에서 굴뚝이든 더스트 슈트, 뭐 먼지 빠져나가는 그 슈트 있어요. 설비 덕트. 이런 거, 기름 탱크, 물 탱크, 정화조, 이런 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건물의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봐서. 요거는 이제 전기실 이런 거 다 산입을 안 해요. 그런데 다락이라면 여러분, 다락이라면 글쎄 다락방 있죠, 다락방? 응? 다락방 가봤어요? 일반 건물 말고 그 위에 좀 더 간단하게 설치하는 게 다락방. 다락방은 1.5m 이하, 높이를 따져요. 다락방이 1.5m 이하라면 요거 허리 제대로 펴지도 못해요. 그죠? 그 정도 높이가 작다라면 바닥 면적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경사진 형태 다방이다. 다방이래. 경사진 형태의 다락이라면, 평평한데 경사진 지붕 형태라면은 1.8m 이하까지는. 최고 높이가 1.8m 이하. 그거는 너무 작으니까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역시 1.8m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다락에 가더라도 허리를 다 못 펴. 1.8m 이하라면 보통은 1.5m 이하, 경사진 형태라면 높은 걸로 하니까 1.8m 이하 빼줍니다. 그 정도 숫자 정도는 한번 보실람 보시고, 이거 나왔을 때 그냥 과감히 안 볼람 안 보고. 자, 우리 2번 보세요. 2번 보세요. 건축의 층수 및 높이 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지면적이란 연면적 비율이죠. 대지면적이란 연면적 비율이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회법 기준에 의한다. 국회법 원칙이라 그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단 이 건축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그랬죠, 그죠? 건폐 용적률이 2번 승강기타 계단탑 망루 등의 옥상 부분은 그 수평투입 면적 합계가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작은 층, 옥상층, 옥상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빼준다, 제외한다. 3번의 층의 구분이 불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높이 3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4m마다 이거 틀렸고, 4번의 건축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한다.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많은 층수. 층고는 바닥구조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의 윗면까지 높이가 한 개 층의 층고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나왔던, 특히 그 연면적 산정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층수 계산이랑 거기랑 관련된 형식이 3번, 4번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건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거를 살짝 변형시킨 거지 그냥. 3번의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조건의 건축의 용적률은 얼마냐? 용적률을 구한다라면 대지면적에 대한 분모, 대지면적분에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합치기 연면적이죠.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에 쓰이는 연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거 아셔야 되죠. 여기서 제외되는 거, 지하층 무조건 다 빼버려. 지하층 다 빼버리고, 또 지상층 중에서는 부설 주차장 빼버립니다. 주차장 장려. 그리고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 면적 빼줘요. 근데 피난안전구역이 고층 건축물이고 대피공간도 11층 이상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지문 낼 때는 그런 걸 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걸 낼 수가 없었어요. 그 두 개만 줄였습니다. 자, 우리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800. 대지면적 800분에 이제 연면적을 구해야 돼요. 우리 연면적이라면은 지하 1층이 있네요. 요거는 넣으면 안 되겠네. 지하층이니까. 그리고 디귿번이 지상 1층인데 부설 용도인 주차장으로서 사용한대요. 그러면 요것도 빼줘야 돼. 이거 넣으면 안 돼. 그리고 2, 3, 4, 5층 4개층만 있는데 4개층이 있는데 다 업무시설이에요. 뺄 거 없네 그러면? 업무시설은 다 나와야죠. 그런데 각 층마다 바닥 면적이 40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니까 4 곱하기 4, 1600. 이거죠 그러면.
2네요. 곱하기 해주니까 200%. 곱하기 100 해주니까 200%. 답은 1번이 되는. 자, 우리 4번 문제도 봅시다. 이것도 기출문제 형태로 나왔던 건데 살짝 수정한 거예요. 살짝 수정한 거예요. 다음의 그림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그 수정을 안 하고 이렇게 내면은 기출문제를 또 그 전에 풀어봤던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하면서 또 정답을 그냥 외우고 막 맞춰. 네,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수정.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이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의 높이는 2m이다. 2m이다. 대지 면적이 220제곱미터이고 용적률 건폐료 한도가 각각 300%, 60%라고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나? 이런 식의 문제 형태입니다. 그전엔 다락을 빼는 걸로 이렇게 계산 나왔었는데 이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최대 증축이 가능하다. 최대 증축 가능한 면적은 얼마냐? 우리 증축이라는 개념이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늘려 짓는 게 증축이라고 했죠? 늘려 짓는 것이니까 앞으로 증축을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원래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빼야 그 차이만큼 앞으로 더 지을 수 있죠? 원래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서 기존 것을 빼야 확보할 수 있는 증축이 나오잖아. 그럼 원래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에서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빼줘야 이게 증축 면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요거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220.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300%. 그럼 220 곱하기 3. 220 곱하기 3. 660이 되죠? 원래 확보성 연면적은 최대 면적이 620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존 연면적 있는 걸 빼주면 증축 가능한 면적이 나오네요. 그럼 기존 연면적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상 1층에서 빼줄 거 있나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 빼줘야지. 이거 계산하면 안 돼. 그 옆에 주민공동세는 넣을까요, 뺄까요? 이것도 빼요? 왜? 아니, 연면적 계산에서 제가 빼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용적률 계산 쓰는 연면적에서 지하층 무조건 빼주고, 지상층에선 주차장 빼주고, 그 다음에 고층 건축에서는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없네? 그런데 왜 빼줘요, 주민공동시설을? 안 빼줘요, 이거? 빼주면 안 돼? 넣어야 돼요. 2층은 넣어줍니까? 넣어줘야지. 주거 전용 공간이잖아. 3층도 넣어줘야지. 다락 넣어줄까요? 뺄까요? 다락의 높이는 아까 2m래. 넣어줘야지. 그러면 경사진 형태잖아. 그럼 1.8m 이해할 때 빼주는 거죠? 빼줄 게 아니지 이것도? 그러면 지금 주차장 80만 빼놓고 나머지 다 넣어야 돼요. 기존 면적에. 그러면은 420 아닙니까? 420이잖아. 기준 연면적이.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주는 현재 여기다가 140제곱미터 정도만 증축이 최대 가능하네. 네? 왜 이렇게 해놓고 왜 140이라래? 진짜 참. 뺄셈을 못해서 틀리면 참 억울하지. 5번에 이게 여러분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건축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에서 건축자가 착공식 모집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우리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꼭 착공식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이요? 2층 이상. 목구조라면 3층 이상. 연면적으로는 200 이상. 층수도 2층, 연면적도 200. 2잖아요. 새로 바뀐 부분이. 2층 이상, 200 이상. 근데 목구조라면 500 이상. 500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고. 면적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1번의 단독주택은 해야 돼요. 5번의 다세대 주택이네. 일단 주택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마 높이가
10m예요. 원래 처음 높이면 9m 이상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m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경관거리가 10m 이상이면 딱 들어가는데 10m 이상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있던 거 있지만 4번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목구조 건축물이면 층수가 3층 이상이 되든지 또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500 이상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데 면적도 330이니까 500 이상이 아니죠? 층수도 2층짜리니까 3층 이상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뀐 규정으로 된 거예요. 바뀐 규정으로. 다른 높이, 처음 높이 9m 이상, 높이, 건축의 높이 13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경관거리 10m 이상 그런 거는 그냥 들러리즘으로 나온 것이고 굳이 한다면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1, 2번. 요것도 표준 설계도사 지었다라든지 축사작물재배에서 이런 거 나와도 아니지 빠지는데 그런 걸 물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요렇게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기출 문제를 그대로 소개해놨습니다만 요것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 내진 능력을 공개될 대상과도 같다 그랬죠?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될 대상과도 일치합니다. 6번의 승강기 설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승강기 설치. 건축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6층부터 2,000 이상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보통 승강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종 거실 바닥 면적 300 이내보다 한 계단 직통 계단이 설치된 경우는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다. 6층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예외예요. 계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6층까지만.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으로는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 추가. 비상용 승강기. 화재 진압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비상용으로 쓰는 요거는 31m 초과시. 3일절에 비상 걸렸다. 31m 초과시. 4번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라. 작년에 새로 등장한 피난용 승강기. 피난할 사람들이 사용하는 승강기.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그러니까 21층 이상이 아니지. 고층 건축물. 고층이면 최소 30층 이상이 되는 거죠? 30층이나 120m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층에 피난승강. 그래서 바뀐 게 갖고 틀리게 낸 거예요. 5번에 2대 이상의 비상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 띄워야 된다. 2 이상이면. 자, 7번의 건축물에 가구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되는 경우가 아닌가? 이게 한 번 딱 나왔던 거예요, 역시 이거. 지금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된다면 이 소음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닌 거. 이것도 평상시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다라면 그냥 찍어야지, 이것도. 한 번 딱 나왔던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찍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고서 틀려도 틀려야 되잖아, 그죠? 자, 숙박시설의 객실 간에 소음 필요해요? 소음 방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참 어떻게 자 옆에서 떠드는데. 공동의 기숙사의 침실 간에 그래야 잠을 잘 자지. 소음이 방지가 돼야. 자, 판매 중에 상점 간에 조용하면은 참 장사 안 되는 곳이라 나와 그냥 막 시끌시끌 해야지. 조용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 안에 교실 간에 조용해야지 공부를 하지요. 병실 간에 조용해야지 휴식을 취하지. 3번. 자, 08번 봅시다. 자, 우리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에 되는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될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역시 작년에 처음이야. 그 전에도 한 번 나온 적 없고, 범죄 예방 그건 작년에 나오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나오고 나서 바뀐 거라고. 근데 제가 요구할 때는 범죄 예방 기준이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있는 곳. 잠자는 거 관련해서는 역시 주택이랑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범죄 예방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과 관련해서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면 우리 허가권자가 간접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랑 비교해 보시면 거기서는 아파트 1, 5세대가 다가구에 다중까지 들어갔는데
여긴 최소 다중은 없어요. 다가구 이상이고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 다 들어가고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만, 그죠? 다중은 없더라고 여기가. 자, 1번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자, 우리 학교 같은데 많은 학교 범죄 예방 기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거기 또 저 학교에 또 애들과 어린이들 사고 생길까봐 일종 근세 중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야 될까요? 소매점 같은 거 그래서 으슥한 곳에 이렇게 사람들 인적도 없는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복면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 좋겠네. 많은 사람들 움직이는 건데 이종 중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다 들어가요. 세대가 300세대인 아파트. 이게 지금 해설 보세요. 출제 당시에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 아파트 300세대라고 하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그 대상으로 정답이 5가 작년에는 5가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개정이 돼서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까지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금은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아파트라면 세대에서 상관없이 다 들어가다. 다중은 아니에요. 다중 아니다라는 것 정도. 자, 우리 5번에 넘겨보시면은 특별건축에 대한 것은 1, 2번 다 뺍니다. 1, 2번 다 빼고 3번에 자, 3번에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건축협정. 하여튼 특별건축구역이 참 이게 그 전에 개정 안 됐을 때 처음 했을 때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구역 지정이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갖고 참 이거를 제가 유학생도 그전 지나왔는데 다 맞춘 뭐해 그냥 지나갑시다. 3번에 1번 같은 거 해설할까 말까 고민이야.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토지랑 건축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 사람이 체결하는 건축협정, 두 사람 사이에 체결하는 결합건축. 둘의 기본적 차이가 뭐예요? 건축협정이면 체결할 때 전원 합의로, 폐지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그러나 결합건축이면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다 전원합의. 두 사람 간의 문제라 전원합의 둘 다. 1번 건축협정을 체결하려 이거 읽었죠. 전원합의. 2번에 지구단위기의 구역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개발할 땅 중에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놓은 건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발할 땅 중에 하나다. 3번에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그렇습니다. 폐지할 때는 전원이 아니에요. 과반수 동의. 이거는 1번과 구별해 두시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제 인가까지 받아야 폐지가 됩니다. 4번에 다만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이미 적용하여 착공신고까지 했다. 착공신고를 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바로 폐지는 안 되고 착공신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착공식으로 이미 했다면 20년이 지나야지만 폐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5번의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등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의 전부를 대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통합 적용하는 게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서? 용적률. 건폐율 통합이요, 대제도로 관계,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는 아니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지 용적률은 빠집니다.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만 다루는 거. 결합건축에서 결합이 바로 용적률 결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6번에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건축협정에 대한 기출문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우리 건축협정을 체결하려면 리모델링이든 체결할 때는 다 전원합의.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정답이 바로 기출문제인데 쉽잖아요. 체결자나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3번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지자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하라. 당연히 알려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정답으로 내겠어요. 당연히 정답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정답으로 내지. 4번의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라면은 누구에게 인가를 신청할 것이냐. 면적 반이 넘는 곳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게 글쎄 중요 지문이겠냐고요. 제가 항상 기출문제일수록 보시면 낯선 지문들은 정답이 아니다. 낯선 지문 나오면 그냥 환영하고 정답 빼고 다른 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5번에 협정 체결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죠.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 그리고 인가 맞잖아요. 1번이 틀리고 4번은 맞습니다. 5번에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결합건축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0으로 전환 범위 있는 두 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인 경우 결합건축.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 2번 건필과 용조주를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요거는 역시 건필이 이번엔 들어가서 틀렸지. 아까 건축협정에서는 용적률이 들어가서 틀렸고 결합건축에서는 여긴 건필이 들어가서 틀렸죠. 용적률만 두 땅 대상으로 통합 적용한다니까요. 3번에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소유자는 결합건축을 바로 할 수 있죠. 합의된 효과가 생기니까. 4번에 건축협정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이거 최소 30년이에요. 아까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20년. 이게 좀 더 길죠? 이게 30년 최소. 5번에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면 체결자 전원동의하여. 여기는 폐지할 때도 전원동의라고요. 폐지할 때도 전원동의야. 1번과 5번 구별해 보시고 그 대신 간단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전원동의. 6번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이행강제금.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시정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증서할 수 있다. 형벌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단지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해서 반복적으로 부가증서하는 거예요. 형벌이라면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미리 이미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있어요. 왜? 형벌이 아니라니까. 같은 형벌이래야 두 번 처벌이 되지. 그래서 안 되지만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형벌 부과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중개실무에서 막 이런 거 배우시지 않나요? 이행강제금에서? 이런 내용들? 그쪽에서는 좀 더 상세히 하니까. 처음 들어봐요? 지금 저한테?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죠?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벌 아니라니까. 이행강제금 성격은 똑같아요. 중개실무나 여기나 성격은 똑같아요. 3번의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해서 이거 틀렸죠? 1년에 2번까지 가능해요. 1년에 2번까지 가능해요. 지금 이미 정답은 나왔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틀렸고 3번도 지금 틀린 거고 1년에 2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기존호출이라 하더라도 공익상 유해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철거 등을 명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위반 건축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해요. 그냥 정당한 보상만 해줄 뿐이에요. 5번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 이행했어요?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징수한 것은 이미 부과한 것은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징수해야 된다. 이것도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죠. 중개실무에서도. 이러면 뭐 중간에 감면할 수 있다라면 안 내고 버티겠네 다. 7번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곱하는 비율을 자 용적률 초과에 건축한 경우 건폐율 초과에 건축한 자 용적률 초과에 건축한 경우는 몇 퍼센트를 곱해준나요? 비율을 90 건폐율 초과라면 80 신고 70 허가 100 제일 중대한 위반 허가 그건 무허가 100 그 다음에 중대한 위반이 용적률 초과 90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가 80 무신고 이게 제일 간단한 것이라 70이 되죠. 100, 90, 80, 70 넷 중에서 그거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8번의 건축법상 빈집 정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빈집 정비 빈집이란 시장 등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때로부터 3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로서 일정적으로 갖춘 것을 말한다. 3년 너무 길어요. 1년짜리 1년 동안 사용 안 할 때. 2번 시장허수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내 조치를 이행해야 돼요. 하여튼 빈집에 대해서는 기간도 1년 이상이고 좀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이제 60일 내 조치를 이행하라. 이때까지 안 하면 이제 행정실이 직접 철거하는 거. 3번이죠. 시장허수구청장은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고. 4번 빈집 소유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철거 명령과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시험에 1회상 공부하고 한 번에서만 공부해도 돼요. 가능하면은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는 그냥 여러 번 공부해서 사실상 찾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1회 이상만 싹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때로부터 역시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 안 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신문에 공고 딱 되는데 공고로부터 60일 내에 사람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60일 내에 철거가 자체가 안 된다라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철거할 때 정당한 보상비, 감정평가액을 요거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집의 개념은 1번이랑 5번 이 정도로 좀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정당한 보상은 다른 선 시가란 말이에요. 시가. 그런데 빈집에서 정당한 보상은 시가가 형성될 수가 없다니까 여기는 빈집은. 네?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더하면 60일짜리 나오는 거 글쎄 충분해요 그러면. 자 9번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것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국토교통부 중앙에 둡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둬요. 중앙에 국토교통부에.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쏜다. 단순한 민원 심의가 아닙니다. 건축 분쟁을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단순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예요. 그건 민원위원회야. 민원위원회. 민원위원회는 이건 지방에 두는 겁니다. 여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민원 심의가 아니에요. 분쟁의 조정 지정으로 해서 하는 거죠. 3번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을 때는 60일 내에 재정 신청을 받을 때는 120일 내 처리기한입니다. 조정이 좀 더 재정보다는 쉬운 거라고 했죠. 재정은 좀 더 강제적 해결이라 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60일, 120일 딱 2배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다. 4번의 분쟁 조절이랑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요. 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는 낼 사람들이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될 때 위원회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항상 합의가 최우선이에요. 비용은. 5번의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은 주민끼리의 분쟁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다 돼요. 민간 분쟁은 다 돼. 인근 주민끼리, 건축 관계자, 주민끼리, 관계자끼리, 전문 기술자끼리 서로 간에 다. 단지 이제 민간 당사자가 아니고
허가 신청자 허가권자는 아닌 거죠. 그건 네, 틀렸고. 10번에 건축 분쟁 전문위에서 맡고 있는 건축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조정이나 재정 신청은 해당 사건에 해당한 1인 이상이 할 수 있다. 조정은 혼자 신청해도 돼요. 재정은 합의로만 신청하게 돼서 더 까다롭습니다. 재정이 더 까다로워요. 합의로만 신청해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의 조정과 재정에 있어서 서류기한이 다르다. 60일, 120일 다르죠. 조정은 3인 이외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재정은 5인 이외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위가 좀 더 그렇죠. 4번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때부터 15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의 기명 날인할 때 당사자 간의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 서로 본다. 그래서 조정은 조정안에 대해서 두 당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돼. 두 사람이 다 수락한 걸 전제로 해서 기명 날인했을 때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좀 더 자율적으로 다 수락을 했을 때 전제로 해서 5번은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 정보리 당사자에게 송된 때로부터 60일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처리된 때는 이렇게 수락은 필요 없어요. 재정은. 재정문서 정분이 정달된 때로부터 60일 내 소송 제기 등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효과 생기는 겁니다. 소송 제기 없이 시간만 지나가면. 자, 11번이 바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서로 간에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냐면은 4번이 되는 게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자, 허가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준다. 행정청과 신청한 자의 분쟁이라면 이게 뭐 부당하게 뭐 허가를 거부한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분쟁 조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고. 이거는 민간 당사자끼리의 분쟁을 행정청에 설치한 위원회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인과 행정사의 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 다른 건 다 되죠. 자, 우리 넘겨보세요. 주택법에서 용어에 대한 거 좀 해야죠. 주택법에 한 주택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다. 뭘 빼요? 공간 빼요. 이번에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 빼주세요. 3번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에 속한다? 모두가 아니겠죠. 그죠?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것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이 국민주택.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선다라면 민영이 되니까 이런 표현은 틀린 거죠. 4번에 국민주택 규모는 그럼 얼마냐? 수도권에 위치한 읍면 지역에서는 1호 1세당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85 이하가 되겠지. 85 이하가.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에. 원칙은 85 이하. 근데 예외 100 이하까지 따지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수도권이니까 그냥 85 이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뒤를 고치려면 85 이하로 바꿔놓으시는지. 다중생활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준주택이 뭐예요? 오노타기. 오노타기. 예, 그러니까 다중생활 준주택 맞습니다. 자, 우리 2번에 국민주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년 기출 문제네.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어때요?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 국민주택이에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만든 거야. 아니,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민영이잖아요. 그럼 민영은 국민주택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데 민영인데 왜 국민주택에 해당을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틀리는 거지. 남자가 아닌 걸 여자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여자를 가지고 여자가 일정 근육이 되고 그럼 남자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어떤 말을 해도 말이. 아유, 참 하여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웃기게 낸다니까.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전용면적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구체적인 80짜리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새 물어요.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대요.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했대요. 그런데 80제곱미터인 아파트예요. 국민주택에 해당한대요. 딱이지, 딱이지.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거 공공이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를 체험되겠네? 수도권이니까 항상 85 이하가 되잖아요. 80이니까 85 이하에 속하네. 딱 국민주택이지 그러면. 이렇게 공공이 지었든 아니면 공공이 안 지었더라도 국가지재 재정이나 주택 도시으로 지원받아 지었던 것 중에서 80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국민주택이니까요. 이게 정답이고 3번에. 근데 정답이지만 차분히 보시면 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있다니까. 이런 건 틀려주면 안 되지. 하여튼 맞출 건 정확히 맞추면 되는 거예요. 3번에 지자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이게 아니고 이게 국민주택으로 되려면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채워야 되는 거지. 그죠? 몇 프로 이상 자금 지원받는 거 필요 없어 이거. 그런 얘기가 없는 얘기고 그냥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 재정을 지원받았으니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4번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전용면적은 이거 4번 5번 얘기가 규칙에 나오는 전용면적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2번에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고 역시 4번 5번 규칙 얘기로서 정답 아닌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전용면적 계산하는 걸 정확히 알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정답은 이미 2번이고 작년 같은 문제에서 2번 풀고서 딱 보지 않고 다른 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해설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3번 문제. 주택보상 세대급 운영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우리 세대급 운영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꼭 나눠보셔야 된다 그랬죠? 새로 건설하는 건설 형태. 지금 이거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은 건설할 때 기준 아닙니까? 새로 건설할 때 이거랑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얻어서 짓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잖아. 그거는 이미 있는 것은 이제 변형할 때 얘기거든요. 지금은 건설 기준이에요. 건설 기준. 건설할 때 건설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구분소를 할 수 없어요. 구분소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구분소할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의 현관도 별도로. 기존 고도에서 관리형으로 지을 때는 뭐 현관 대신에 구분 출입문이 들어가지만 단순히 구분 출입문이 들어가지만 벌까 그런 것도 바꾸긴 뭐해요.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3분의 1 넘지 않아야 되죠? 세대수의 3분의 1. 4번에 구분된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5번에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 구분된 공간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지. 구분된 공간마다 하나의 세대라면 세수로 구분되어 있으면 세 세대 그 얘기가 되잖아요. 공간마다가 아니고 공간에 관계없이 그래야지. 그래서 맞는 것은 뭐 2번만 맞고. 자,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 주택법상 기존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도로 설치하는 경우, 새로 이제 건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설치할 때 얘기해요. 이 설치할 때 갖춰질 요건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하가 아니고 2세대 이하야. 기존으로 포함하여 겨우 하나 정도만 더 설치할 뿐이에요. 2세대 이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보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맞고요.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가까이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 건설할 때보다 확실히 좁게 인정을 합니다. 새로 건설한 건 세대수 기준에서 전체의 3분의 1이 한데 여기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하 10%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동별로는 3분의 1이 합니다. 단지 전체에서는 10분의 1이 하고 동별로는 3분의 1이야. 이건 맞게 해놨죠. 4번에 위 3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 규모 등 단지 안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예외는 전체. 예외는 존재합니다. 5번에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법령에서 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라. 당연한 얘기고.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자투리 땅 활용 300세대 미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생활 도시지기 건설 도시형 공통된 요건 세 가지.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도로 건축하려면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수로 되는 형태는 유일하게 원룸형 주택 하나만 있잖아요. 아파트는 원룸형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원룸형은 50 이하잖아. 50 이하. 원룸형은 50 이하잖아. 그래서 85 이하가 아니고 50 이하입니다. 아파트. 3번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정 경우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요. 원래는 4층이 하지만 단지형으로 짓게 되면 한 개층 더 써서 둘 다 5층까지 지을 수는 있습니다. 4번에 하나의 건축을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도 함께 지을 수 없다가 원칙인데 5번에 다만 원룸형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큰 주택 한 세대까지는 일종의 주인세대처럼 함께 지을 수 있고 특히 토지 용도를 높여야 되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과 일반 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어요. 세대수에 관계없이. 6번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원룸형 주택 따로 원룸형 주택만 물어보는 겁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된다. 전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맞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30 이상일 땐 두 공간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20제곱미터면 30 이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된다가 맞고 그 아래 전면적이 40제곱미터라면 욕실과 보일러실 제한 부분을 두 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딱 맞아요. 30 이상이니까 2번, 3번 다 맞습니다. 4번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50 이하야지만 원룸형은 되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넘겨보시고 7번의 주택법령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강, 친화형, 장수명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체가 사업 승인을 받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경우 사업 승인 대상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이게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이 사업 승인 대상이면 져야 됩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으로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건강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그렇고요. 3번의 사업체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건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된다. 500, 1000 이렇게 나가잖아. 500, 1000. 500세대 이상일 때요. 4번의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또한 유지 관리하시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사 필요에 따라 내부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이게 장수명 주택의 개념입니다. 5번의 사업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장수명 주택의 최저 등급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최소한의 장수명 1000세대 이상. 3번만 틀렸네요.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있죠? 경부간에 대구 있으니까. 세종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안 돼요. 충남이랑 가능해. 충남 안에 대전, 세종이 있기 때문에. 충북은 충북 사람끼리만 가능합니다. 안 돼요. 4번의 직장조합은 같은 지역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딱이고, 5번의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설립할 수 없다. 혼자 하면 되니까 정확합니다. 9번 주택법령상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개의 단지로 보는. 철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별개의 단지로 봐야만 되죠? 자동차 정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이고 봐야 돼. 폭이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자,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면은 8m 이상인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게 특이하다 그랬죠? 너무 작아서 특이하잖아. 10m면 거의 이상에 딱 속하네. 맞아요. 그러면 폭이 16m 일반도로. 이게 답이죠. 일반 도로라면 폭이 몇 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 20m 이상이 이게 보통이죠. 3번이 특이한 거지. 어쨌든 이거 20m 이상이 되는데 16m짜리니까 이때는 하나의 단지로 전체를 봅니다. 하나의 단지로, 별개 단지로 보는 게 아니고. 5번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지방도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자, 10번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시금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네. 단지 안의 도로나 녹지 등을 조성한 6m 이상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정하되 각 공급의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은 돼야죠.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번의) 복리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벌써 틀렸네. 네? 주택에 딸린 하면 부대시설이 나와야지.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다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어린 놀이터 또는 경로당은 부대시설. 이게 복리시설이죠. 이게 복리시설이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편한. 5번의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므로 단지 안의 기관시설은 간선시설이 아니다. 근데 단지 안의 기관시설이 간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스통으로 난방하다.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세 가지는 단지 안의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만 옳았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11번에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폭이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이다. 틀렸죠? 20m 이상 일반도로. 2번에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급별 세대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돼.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없는 구분 소유할 수 없잖아요.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00세대라서 안 돼. 도시형 생활주택에 원룸형이든 뭐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건설 의무와 관련해서만 500, 1000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보통의 그 주택에서는 세대 기준으로 이제 300세대 갖고 조금 크다 작다 보통 써요. 500, 1000은 나중에 나온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 자투리 땅 활용이 300세대 미만이고 공구별로 할 때도 최소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원래 쓰고 있었어요. 의무와 관련해서 500, 1000이 나온 거지. 자, 5번에 산업 입지에 개발하는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공공사업 아닙니까? 공공사업이니까 여기서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 이게 맞고 다른 것들이 다 쉽게 또 틀렸거든요. 이게 최고 문제 중에 하나지만. 1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택이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자, 세대수 증가형이면 증축형이죠.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은 대수선 형태밖에 없지. 제가 증축형이면 일부 증축은 일부만 30이야 뭐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라고 했지. 나머지 다 10호랑 관련있잖아. 15년이 최소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각 세대의 전면적 40% 이내에서 증축, 30% 이내에서 증축이에요. 다른 얘기는 30% 이하에서 이게 40%까지 증축이 되려면 전면적 85 미만인 경우라고. 3번의 증축 가능 면적은 전유 부분의 공유 부분을 포함하여 선정한다? 전유 부분만으로 30, 40 따지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때 쓰는 것이지 전유 부분만 갖고서 30, 40 따지는 거예요. 4번의 기존 세수의 30% 이내 세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가 가능하다. 세수 증가는 증축행위. 기존 세대수 기준에서 몇 프로 이내에서? 15% 이내예요. 지금 일부 증축할 때 면적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대수를 얼마나 증가하느냐? 15% 이내에서. 5번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대상 건축의 기존 층수가 15층, 수직 증축할 때만 위험해서 15층 이상이면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까지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지. 네.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